안녕하세요, 령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이 약간 뭐랄까요, 독서에서도 좀 읽는다, 요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 중에 근데 난 어려운 건 싫어. 그리고 약간 여행 갈 때 여행의 첫 번째는 뭐 파리, 뉴욕, 런던 뭐 이런 데잖아요. 그 중에 한 도시와 관련돼서 이제 책을 보면 보통 가이드북을 보잖아요. 이 가이드북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난 좀 뭔가 그 어떤 현지인처럼 녹아들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냥 관광객인데 나는 그냥 관광 가이드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로컬처럼 바로 이렇게 시장 가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네. 저처럼 제가 그런 인간인데 이런 사람들이 파리에 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짚는 책 중에 한 권이죠. 네. 자, 누구의 무슨 책입니까? 자, 해밍웨이의 이동 축제, 이게 이제 호주머니 속의 축제로 이제 번역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리 스케치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책인데 제목이 다른 건가요? 네네네. 저작권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중요한 책들은 그 제목이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제목이 다 제각각이에요. 국내에 출판된 게 꽤 있는데 그래서 파리는 날마다 축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밍웨이 파리에서의 7년 뭐 이렇게 소개된 책도 있고 여러 책이 있군요. 네, 근데 영어로 하면 무버블 피스트. 그러네요. 프랑스어 제목은 파리 에턴 페트니까 파리는 축제. 파리는 축제다. 그 파리는 날마다 축제.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네. 저는 그 제목으로 프랑스어판으로 읽었는데 이것은 한국어 번역본 여러 번역자분들이 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회고록이죠. 네. 회고록이고 1964년도에 나왔는데 해밍웨이가 죽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해밍웨이가 말년에 자살 직전까지 네? 이 책을 이제 보고 있었다.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완결해서 출판사로 넘기지는 못하고 사후에 이제 네 번째 그 와이프 메리가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네 4번이나 했습니다. 와, 역시 이제 이런 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64년도에 이게 20장으로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번역한 게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을 번역한 게 안종효판이고 안정호 쌤. 그다음에 2009년도에 네. 그 손자 시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아내 헤들리와 관련된 아주 그냥 가난하지만 낭만적인 시절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말미에 휴가지에 폴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네네. 그 여성은 이제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그 부인이 돼요? 부인이죠. 그 부인의 손자가 볼 때 너무 두 번째 부인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이 오리지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더 남은 원고를 추가해서 낸 게 이제 2009년도에 나온 개정판이거든요. 그러면 그 손자가 해밍웨이 원고를 좀 건드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출판사 쪽에 주장을 해서 아마 이제 그 판권이나 이런 것들이 얘 쪽으로 간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손본 게 이제 복원판이라고 이제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번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의 큰 차이는 뭐 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0장으로 딱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2부의 파리 스케치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내용이 좀 더 많군요. 몇 개 단장이. 근데 이런 것 어쨌든 다 해밍웨이가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부분에 이제 너무 긴 부분들은 조금 잘라내거나 본인이 조금 이렇게 그걸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문장을 좀 다듬거나. 근데 이제 해밍웨이 애호가들은 그 오리지널판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번역본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송은주 번역의 그 반입판으로 봤는데 그 안종효판의 장점은 굉장히 뒤에 이렇게 장마다 주석을 많이 달아놨어요. 꼼꼼한 주석이 있어가지고 되게 읽을만하고 두 책을 번갈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책 내용 있죠. 그냥 우리는 뭐로 할까요? 호주머니 속의 축제? 그걸로 할까요? 네네. 언제 때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시절의 얘기는 1921년부터 27년까지. 그 폴린 파이퍼라는 그 두 번째 부인을 만나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임신하자마자. 그래서 키웨스트로 이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파리 시절을 담은 내용이에요. 파리에 그만 6년, 7년 살았던 거네요. 네네. 아, 그 파리 1차 대전 이후에 파리에 살면서 그가 살았던 그 파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인상이나 경험들을 이제 쓴 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 책에서 남실장이 되게 이제 재밌게 읽었던, 주목했던, 뭐 추천하는 이유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 책은 일단 제가 이제 그 해밍웨이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라고 네,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제가 왜 해밍웨이를 좋아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동축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해밍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 파리에서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의 특파원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다 때려치고 내가 글 쓸 거야. 그래서 이 헤들리는 이제 해밍웨이보다 8살 연상이에요. 아, 누나랑 차였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 내가 뭐 서포트 해줄게. 서포트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멋지다. 근데 돈은 없어. 예? 돈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난하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밍웨이가 항상 그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완성하고 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성취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는 고프지만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이를테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그 그림이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는지 뭐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얘기들이 기술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문청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 바로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예술가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한편에 오늘치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헤들리와 뭐 사랑을 나누고 와인을 마시고 가난한 어떤 생활들 그런 낭만의 과정들이 엄청 기록돼 있어가지고 이 책은 해밍웨이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는데 저는 해밍웨이 소설의 제목만 알고 아무것도 읽어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왜 읽어보고 싶지 않잖아요. 노인과 바다. 노인이 바닷가 가서 낚시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종 치는 사람 얘기 같잖아.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무기여 잘했거나 무기여 잘했거나 뭐 군대 얘기잖아. 전쟁 얘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거야. 근데 그래서 어느 날 파리에서 이제 저는 파리에서 책을 살 때 네. 저는 지난번에 남 실장님은 그 독서 목록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백선 이런 거 보고 이제 책을 보신다 그랬는데 저는 파리 있을 때 그 지베르 조셉이라고 이제 중고 서점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데 알라딘하고 비슷한데 알라딘은 새 책과 헌 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 팔 수가 없으니까 새 책을 근데 그 지베르 조셉은 소르본 대학 근처에 주로 있고 대학가나 이런 데 주로 있는데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새 책과 헌 책을 같이 DP를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시민의 거꾸로의 세계사 하면 새 책 있잖아요. 헌 책은 노란색 띠지를 붙여놨어요. 옷가징이 중고란 뜻이거든요. 노란색 띠지 딱 붙여놨어. 그럼 보고 누구는 새 책을 사고 누구는 헌 책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책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책이 나와요. 뭐 돌베개에서 이 책이 나와. 그러면 좀 1년 반 좀 지나면 폴리오라고 문고판 책을 또 새로 찍어내잖아요. 네네네.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잘 팔리고 사람들이 원하면 문고판 책으로 찍어내죠. 우리 범우사 책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의 가격은 되게 싸져요. 왜냐면 큰 책이 보통 뭐 소설도 한 25유로 이 정도 언저리면 이 폴리오판은 한 5유로, 7유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나오니까 그 폴리오 책이 나오면 그걸 이제 읽거나 아니면 그 폴리오도 중고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서 읽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할 때 읽는 책들 있잖아요. 뭐 롤란 바르트 맨날 그런 거 읽으니까 뭐 너무 사는 게 그런 거야. 프랑스어 너무 힘들고 근데 안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보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파리 에떤 페트 그러니까 파리는 축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파리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사면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포장 뜯듯이 읽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 처음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또 마침 이 해밍웨이가 자주 가던 카페가 몽파르나스라는 지역에 우리 치면 이제 영화와 홍대와 충무로가 결합된 지역?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홍대랑 대학로가 결합된 그래서 문화적이고 영화의 지역이 몽파르나스인데 몽파르나스가 이제 해밍웨이가 파리 왔던 그 시절에는 잘 나가던 동네인 거죠. 문화적으로. 제가 그 근처 살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카페 그 나오는 라클로즈 델 릴라나 르돔이나 뭐 호똥도나 그 카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요. 나 여기 안다. 내가 가봤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갑자기 막 현장성이 느껴진다고 할까? 맞아. 혼자만의 착각이지. 가난한 유학생 커피 2유로짜리 한잔 마시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해밍웨이가 어디쯤 앉았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가난한 어떤 그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대한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네, 뭐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느 동네. 네. 그래서 그래 나 여기 가봤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있어. 그 몽주 공원 어디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사는 동네야 거기가.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약간 부동산이 그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거의 좀 사는 동네가 된 데도 있고. 그래서 해밍웨이 책 그 파리 있는 축제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리고 나서도 물론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파리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때 파리라는 20년대 파리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인상파 그림이 주류가 되고 피카소, 모딜리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호퍼 같은 데도 왔다 가고 걔는 적응 못했지. 씨 이건 뭐야? 이러면 갔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 해밍웨이가. 사실 나는 돈이 없어. 돈은 없어도 뭐야 친구는 있고 그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 있는 귀족이나 하는 사람들이 글 쓴다 그러고 음악하고 그림 그리면 되게 좋아했던 같이 뭐 와인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의를 치면 돈 내는 사람 따로 있어. 얘는 돈이 없지만 돈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이제 뭐 술 마시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거르트 스타인이나 또 몇 명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막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장점은 그런 거잖아. 예술에 대한 얘기 하고 단점 뭐야? 저 새끼 잘 나간다.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런 질투와 막 그 선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그 이 책에서도 보면 그런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근데 해밍웨이는 잘 생겼잖아. 어쨌든 약간 남성답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매력적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되게 남성적이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이나 여자들이 괜찮아 너 잘해 막 이렇게 나는 나 글 못 쓰나 봐. 아니야 너 잘 쓴다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미드나잇 인 파리?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파리 우리가 지금 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정점이던 시절 중에 하나가 그 벨레포그라는 그 시절이거든요. 물론 벨레포그는 1차 대전 전까지인데 좀 지나서지만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애도 파리에 왔다가 만나고 그렇죠. 그죠? 그 얘기 나오죠 책에. 나오죠. 25년도에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내고 이게 판매면에서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평가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츠제럴드가 이제 그 젤다랑 같이 와가지고 해밍웨이를 만났는데 해밍웨이가 볼 때는 그런 진짜 잘 쓰게 생겼는데 근데 생긴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예쁘장하게 곱상하게 생겼지. 곱상하게 생기고 그게 좀 키도 좀 작은데 다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막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위대한 선배 작가니까 내가 어디가가 리옹에 차를 놔두고 가는데 우리 한번 차를 가지러 가자. 근데 이제 그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 맞히는 거야. 그래서 야 설마 석인이 기차 시간을 있지는 않겠지 해서 먼저 출발하고 피츠제럴드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는데 그래서 다음 날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또 그 젤다가 히스테리를 불어가지고 멀쩡한 차에 지붕을 떼요. 그래서 그 리옹에서 파리까지 가면서 비를 또 엄청나게 맞으니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또 쉬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비를 맞아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가지고 난 곧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피츠제럴드가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를 이제 해밍웨이가 병수발도 하면서 아니 체온계 좀 빨리 갖다 줘. 그래서 체온계 구하러 다니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볼 때는 피츠제럴드가 너무 애송인 거죠. 그 진짜 그 질투심에 사로잡힌 젤다의 물론 이제 해밍웨이의 관점이에요. 네네. 젤다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딱 봐서 진짜 그냥 천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양반인데 자기 재능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이제 해밍웨이도 위대한 개츠비를 나중에 읽고 나서 스콧 피츠제럴드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약간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그 해밍웨이도 In Our Times라는 자신의 그 첫 단편집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명을 이렇게 떨칠락 말락 하고 있는데 위대한 개츠비는 더 큰 산이니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봤을 때 생긴 것도 되게 다르잖아 일단. 다르죠. 다르고 캐릭터도 다른데 처음에는 그냥 남자가
뭐 저렇지? 약간 이러다가 작품을 오 형 좀 되는데? 이런 거잖아. 역시 문학계에는 문학으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스콧이 해밍웨이한테 내가 잡지에 돈 되는 단편을 이렇게 쓰는 거야 막 얘기를 해줘요. 이런 그 잡지 편집자들은 단편 뻔한 얘기를 쓰더라도 거기서 몇 번 비꼬 이렇게 틀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해밍웨이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나만의 진실된 단어 하나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쓰고 나서 또 거기에 맞는 문장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쓰던 시기에서 얘는 이제 천재인 거지. 딱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조금 비틀고 여기서 비틀면 멋진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재능을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하지만 스콧은 이제 뭐 이런 애속이 따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해밍웨이의 어떤 문학적인 태도 진짜 피 끌고 내가 진짜 문학을 제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들 이런 의지 같은 게 조금 이제 드러난달까요? 그런 부분이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여 자리 거라 보면 거기 앞에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의 너희들은 모두 뭐 잃어버린 세대다. 로스트 제네레이션 얘기하는 거요. 이게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거트루드 스타인이 어느 날 잠깐 거트루드 스타인은 누군가 하면 이제 미국의 부잣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부자야. 거부야 거의. 엄청난 부잣집 딸인데 이제 파리에 정착해서 예술 애호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파 이후에 아는 모던 화가들 있죠. 달리, 피카소 뭐 이런 근대 화가들 중에 파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스타인 사모님의 손을 거쳤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술계에 막대한 사실 메세나 역할을 했던 그런 거물이죠. 그리고 그 미드나잇 파리에도 나오잖아요. 되게 독특하면서 우스꽝스러운데 기교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여자분이 거트루드 스타인이에요. 자, 그 스타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으니까 포드 T라는 진짜 최신형 차를 몰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정비소에 맡겼는데 그 정비소 정비공이 젊은 정비공이 대충 한 거야. 수리를. 왜냐면 뭐 프랑스 애들 그래요 원래. 대충 하고 그게 막 몇 번 찾으러 갔는데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스타일이 화가 나가지고 정비소 사장한테 뭐라고 한 거지. 왜 내 차를 빨리 제대로 안 고치냐?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비소 주인이 그 정비공한테 잃어버린 세대 새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던 스타인이 그 표현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이제 해밍웨이한테 해준 거죠. 근데 해밍웨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전쟁도 안 나간 것들이 전쟁의 참상도 모르는 것들이 과연 니네들이 나에게 해밍웨이는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서 다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전쟁 경험도 있고 1차 대전 때. 네, 1차 대전 때. 그게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처럼 들린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예술 문화 좋다 이거지. 근데 니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는 다 잃어버린 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트루드 스타인이 본인의 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비소 사장이 그냥 그 밑에 직원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돼서 이제 해밍웨이가 너희들 좀 엿먹어 봐라는 느낌으로 그 제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그 당시 그 1920년대 활동했던 그 젊은 예술가들 뭔가 전후로 전쟁의 상처를 아는 그런 젊은이들 대변하는 그런 용어가 된 거죠. 맞아요. 기억나요.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요. 그 프랑스에서도 그 라 제네가시옹 페르듀라고 이제 페르듀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영어에서 로스트인데 잃어버렸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기회조차도 받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대전이라는 것이 유럽인들한테 엄청난 상처와 놀람이잖아요. 처음에 1차 대전 터졌을 때 자원 입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의명분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입대해서 보니까 요씨 뭐야 이거 마른 전투를 하고 나니까 뭐지 이게? 엄청난 전쟁이 완전 현대화 전쟁이었잖아요. 수십만이 한번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공포를 이제 겪고 참상을 경험하고 돌아왔더니 그 돌아온 애들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역시 전쟁 때문에 이 통째로 어떤 성장 자체가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수리점 사장이 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건데 그걸 내가 읽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파리에서 그 책을 프랑스어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정비공 직원이 잃어버린 세대여서가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쳤을 수도 있어. 프랑스 애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냥 못해.
독일 애들같이 이게 손이 매물지가 않아. 아 그리고 프랑스면 프랑스 차는 수리 가능하겠지. 근데 미국 차를 뭐 사실 어렵겠죠 사실. 포드팀은 나름 최신형 차잖아. 그렇죠. 본 적이 없는 차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동 기어를 고치던 사람한테 오토 기어 고치라고 하니까 일단 뜯긴 뜯었는데. 그러니까 차 관련해서도 재밌는 게 있는데 스콧 피츠제럴드가 프랑스인 그 운전 기사를 미국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야 미국 차는 엔진 오일 안 넣어도 돼. 이런 장면도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무지한 거죠. 근데 프랑스 그 운전 기사는 스콧 젤다랑 맨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인사불상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이제 술 취해서 다 들어가면 내가 엔진 오일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해밍웨이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읽으면 파리에 관한 그러니까 이 도시를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챕터가 조금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파리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시대의 어떤 기록 같은 그래서 사실 해밍웨이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면 예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문화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지금 아까 얘기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좀 우리가 몰랐겠죠. 그런 면에서 또 탁월하게 그러니까 이 어떤 책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에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에세이인데 에세이라는 것이 사실은 프랑스어로 에세이라는 그 동사는 try거든요. 시도하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박사 논문도 에세이라고 해요. 논문도. 그러니까 이 에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뭔가 새롭게 한번 어떤 시도해보는 형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의 뜻에 보면. 그래서 파스칼의 뻥새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에세이의 전형인데 이런 에세이가 역사에 계속 남고 많은 책이 회자되는 것은 해밍웨이가 유명해서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유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어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생각만 많아서도 잘 안 되고 너무 지식만 많아서도 좀 잘 안 되는데 해밍웨이 요것은 좀 뭐랄까요 두 개가 나름의 좀 잘 그럼 우리가 읽는 재미도 또 탁월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의 뒷얘기를 듣는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오는 많은 이 프랑스 독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저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이나 뭐 그 카페나 식당 이름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참 부럽죠. 사실 우리가 20, 30년대 일제시대에 썼던 뭐 누구의 소설 읽어서 다방 얘기 나오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읽으면서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좀 아쉽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한기가 자주 가던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박수근이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부인이 퇴근해서 오면 본인이 하루의 그림을 다 그리고 막걸리 마시러 가던 데가 있거든요. 그 막걸리 집을 우리가 가서 장수 막걸리 좋잖아.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동시에 우리는 그게 없어져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책을 또 다른 재미난 얘기 혹시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고 그 서점 진짜 유명한 서점 있잖아요. 비포 선셋, 선라이즈 뭐 네. 그런 비포 선셋이었죠. 네. 비포 선셋에서 그 남주 여주가 이제 거기를 가면서 워낙에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서점이죠. 해밍웨이가 돈이 없어서 책은 사고 싶은데 그 서점에 갔더니 그 돈도 안 줬는데 신용으로 그 도서 대여를 해준 거죠. 그때 이제 해밍웨이는 그 영역본 그 투르게네프나 러시아 작가들, 그러니까 톨스토이 그 다음에 체홉 이걸 가져다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에즈라 파운드 얘기가 나오는데 에즈라 파운드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파시즘에 동조해가지고 좀 말년이 좀 꼬이긴 했지만 그 파운드에 대한 그 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품성도 좋고 맨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해밍웨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파운드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어떤 상황을 지시하는 형용사는 딱 하나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지시하는 건 하나뿐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해밍웨이는 이 대문호에게 러시아 작가들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러시아 소설을 진짜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 현대 작가들 도스토옙스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자, 파운드 형 읽어봤어요? 하니까 나 1도 안 읽어봤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밍웨이가 복잡가지고 뭐지 이 새끼? 약간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없지만 행간의 의미가 뭐지 이 새끼? 아니 어떻게 러시아를 소설을 안 읽을 수 있지? 파운드는 프랑스 작가만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해밍웨이가 약간 뭐지?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도 항상 거기서 이제 뭐 글도 쓰고 하지만 해밍웨이가 봤을 때는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문학을 할 거야 해서 문장을 막 답답두고 그 유명한 그 빙산 이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문장은 표면만 가르치고 있어.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독자들이 알아서 뭐 이런 걸 추구하던 시절에 날카로운 어떤 그 감수성에서 봤을 때 스타인이나 파운드나 너무 한심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안 드러나 있는 거죠. 그걸 현대에 있는 독자들은 그래도 그 해밍웨이는 그리고 또 그게 또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 러시아 작가들의 번역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감수성을 키웠다는 것들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어떤 그 자기의 창작기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언급된 책들은 다 러시아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체호브에 대한 상처도 되게 많이 있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에반 쉬프먼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랑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면들. 에번 쉬먼 뭐 그런 어떤 진짜 그 문청 해밍웨이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 이 책이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가 된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동시대 작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완성형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청춘 젊은 시기도 이 완성형의 이미지를 갖고 약간 꽤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항상 어쩌면 성장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은 또 거칠고 투박하고 자충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파리에 이걸 읽고 와서 파리 가고 싶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밍웨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제 문학적 자양분을 어떻게 흡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을 이제 특히 문학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우리 남실장 같은 사람들 읽었을 때는 이게 정말 너무 재밌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 정확하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라서 기죽지 않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굴하게 막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기 관점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잘못 봤을 때는 스코피치라도 같이 이 형 인간은 별론데 글은 잘 써 이렇게 또 인정하고 그런 태도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내 헤들리와 왜 헤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 보다 보면 그 유명한 그 리옹 분실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뭐 스위스인가 있고 그 아내와 아들이 이제 해밍웨이 원고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해밍웨이는 항상 단편을 쓰고 나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사본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리겠거니 했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원본 사본이 다 통째로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가방에? 네.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그 못 썼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단편은 그 신문사에 뭐 어떤 출판사에 투고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쓴 작품들이 다 날아가고 그것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 첫 작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일 안 쓴 부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뭔가 말은 못하겠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지만 그 시절 얘기도 있고 그 원고가 나중에라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거에 관한 이제 소설은 몇 개 있어요. 해밍웨이의 잃어버린 원고, 뭐 잃어버린 수트케이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 원고 자체가 1956년도에 해밍웨이가 이제 그 파리 그때 56년도면 이제 노벨 문학상 받고 네네. 근데 이제 건강 되게 안 좋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그 리츠 호텔 파리에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점장 그러니까 지배인이 와가지고 30년도에 우리 그 저기 사무실에 호텔에 맡겨놓은 그 루이비통 슈트케이스 왜 안 찾아가냐고 그걸 가져와요. 근데 그 가방 안에 파리 시절 노트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밍웨이가 신나가지고 그 젊은 시절 21년도에 썼던 그러니까 30년 지난 시절의 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죽기 전까지 작업을 했는데 대단하다. 네. 그렇게 그 지배인이 그때부터 지배인 아니었을 텐데 그걸 기억하고 있고 해줬다는 게 가끔 프랑스 애들이 그렇게 큰일을 하네. 네. 자동차는 못 고쳐도 그러니까 루이비통에 있는 그걸 잘 보관하는. 네. 그런 사람들. 어떤 되게 낭만적인 구석이 있는 그런 책이죠. 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